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AI 붐의 그 모든 것들이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민낯을 봐야 된다. 그 민낯이 무엇이냐?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지금 분명히 GDP 숫자는 잘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웰스증권에서 거시경제 분석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2026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목이 리빌링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올 한 해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살았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도대체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얌체공처럼 움직이는 그런 세상에 살았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트럼프 2기 하에서의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대략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무엇이 드러난다라는 제목의 리빌링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떠한 그림이 나타나게 될까?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선진국 간의 경기 격차는 축소된 상태를 유지한다입니다. 2024년을 보시면 미국 성장률이 2.8, 유로존 성장률이 0.8, 일본은 0.1이었죠. 그러니까 미국만 압도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게 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은 한 1.9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요. 유로존, 일본은 각각 1.3, 내년이 되면 미국은 1.6, 유로존은 1.2, 일본은 1.0.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경기 격차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률 격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든 상태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경기가 탄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유로존은 국방 지출 늘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ECB가 금리 인하 했던 거에 시차를 두고 민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두마차가 유럽의 성장률을 내년에도 1% 이상으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자생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 하면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만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소비와 인플레와 임금의 선순환이 가능한 그런 경제 구도로 옮겨갔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취임한 총리가 재정부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분명한 부작용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라서 내년의 그림은 미국과 선진국가의 경기 격차가 줄어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는 주식 관점에서는 연준이 그래도 인하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지금 노동시장 보면 사실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연준이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 랠리를 뒷받침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많이 못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수급이 좀 풀리면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 뒤에서 드릴 거고요. 환율 같은 경우 요즘 관심 되게 많으신데요. 사실상 1,400원 선이 뉴 노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달러는 유리되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나름 고유의 요인이 있어서 사실은 추세적으로 1,200대에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궤적은 상저하고,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지난번 유튜브에서 이 얘기 했었습니다. 관세는 어떻게 물가와 연준을 자극을 하는가. 근데 사실 보시면 관세는 인플레이션 샥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장 충격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무조건 관세를 올릴 거야 라는 인식들을 기업들이 했다. 그래서 선제적인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했다. 요게 이제 지난 유튜브 때 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었죠. 왜냐하면 4월 2일 날 트럼프가 적용했던 관세는 모두의 예상을 다 뛰어넘었으니까요. 자, 관세는 미국 내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수입업자가 이 관세 부담을 다 떠안고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는 이상 분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담할 수 있는 첫 번째 경로는 해외 납품업체한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거다. 근데 이걸 잘 안 들어주고 있어요.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충격은 내부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 생산자, 유통업자가 떠안지 않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까지 옮겨가는 그림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수입업자, 생산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그들이 마진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쪽에서 비용을 깎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전체 비금융기업의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1%라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다? 임금을 깎든 아니면 사람을 자르든 그래서 노동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뜻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 충격이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거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간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나요? 거의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2%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이 FPDP라고 하는 게 개인 소비랑 민간 투자를 합한 값인데요. 이거는 더 느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2.7이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개인 소비는 이게 둔화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민망한 정도? 그리고 민간 투자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분명히 충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착시 효과입니다. 민간 투자는 AI 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좌측 그림 보시면 이게 민간 투자인데요. AI 관련한 게 지금 민간 투자를 다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제외한 투자는 기여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AI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오른쪽은 건설 지출이에요. 우리가 2023년이나 아니면 2022년 정도에는 바이든이 제조업 공장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실제로 제조업의 건설 지출이 이렇게 쭉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슬로우해지고 있어요. 건설 지출 데이터에서 유일하게 모니터에 살아있는 게 뭐냐?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것만 주당 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는 실제로 설비 투자가 됐든 건설 투자가 됐든 AI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비 양극화 심화입니다. 근데 이걸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소득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요. 근데 소비는 소득 증가율 둔화만큼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8월 달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비가 어떤 영역에서 반등을 했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 보시면 럭셔리 쉐어 그 다음에 non-discretionary share라고 해서 비재량 소비, 필수 소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필수 소비의 비중은 줄고 사치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있는 사람들만 소비를 더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계층별 소비 비중을 보면 원래 미국은 소비가 양극화된 나라인데 상위 10%의 소비 비중이 더 올라갔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작용한 요인이 뭐냐? 주식입니다, 주식.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4,000 갔잖아요. 미국도 S&P, 나스닥이 얼마 전에 사상 신고가를 뚫었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그런 주식의 가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라는 게 작용을 해서 소득 증가율은 똑같이 둔화될지언정 사실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의 소비가 증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호황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I 붐에 의한 투자도 주춤할 거고 증시도 지금만큼 호황은 아니겠죠. 지금은 AI 붐에 그 모든 것들이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민낯을 봐야 된다. 그럼 그 민낯이 무엇이냐?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지금 분명히 GDP 숫자는 잘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민간 고용을 보시면 ADP라고 하는 지금 민간 업체에서 집계하는 고용 데이터죠.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공식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8, 9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경기적 실업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GDP 이외에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노동시장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물가도 함께 봅니다. 그런데 물가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올라는 가겠죠. 근데 1Q를 정점으로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는 쭉 내려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물가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아파 보이는 거에 먼저 대응을 하자. 그래서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9월, 10월에 인하를 했고 올해 12월에도 인하를 할 것 같고 내년에 잠깐 1Q에 들어 올려지는 인플레를 의식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내년 6월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 다시 인하를 재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타나는 금리 인하는 올해와 달리 시중금리의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결과적으로도 주식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SLR 규제 완화라고 해서 보완 담보 비율 완화거든요. 이게 완화가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들이 미 국채를 5천억 달러 정도 편입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이에요. 지금까지 연준은 자 만기가 도래하면 재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올 12월부터는 QT를 종료를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국채를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정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채를 한 3천억 달러 정도 편입을 더하게 될 거고 내후년에는 4,200억 달러 정도 편입을 더하게 될 것 같아요. 연준이 국채 시장의 넷셀러에서 넷바이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국채 수급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이번에 인하는 시중금리 하락까지 연결될 공산이 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경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좋아질 거다. GDP 성장률은 한 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고 내수는 올해보다 내년에 확실히 좋습니다. 수출은 그런데 모든 업종이 다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들, 예를 들면 반도체, 선박, 그리고 의약품, 화장품 정도가 계속 수출의 증가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찐 회복은 내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랑 건설 투자가 함께 좋아진다. 건설 투자는 지금 당장 건설 경기는 안 좋지만 적어도 GDP에 찍히는 건설 투자만큼은 기존에 분양이 되었던 물량들이 이제 완공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건설 투자 숫자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이 좋죠.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에 더해서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 소득 여건도 좋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바운드 관광객들. 그런 것까지 맞물려서 내년의 숫자는 올해보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응의 축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원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달러 원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달러화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달러화를 얘기를 할 때 스마일 곡선, 달러화는 웃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쪽에 있을 때가 달러화가 강해질 때를 의미하는데요. 그게 두 가지 경우에 강한 형태를 띄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의 형태일 때 달러화가 강한 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기가 또 너무 안 좋을 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거나 심한 경우에 미국발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는 이제 피해 있을 때가 미국 달러화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화가 강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약할 때는 언제일까요? 미국 말고 다른 지역에 기회가 더 있을 때, 글로벌 경기가 함께 좋아질 때, 그리고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때, 위험 선호가 더 충만해질 때, 그럴 때 보통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에는 이 달러화 스마일 곡선의 왼쪽 구리,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미국 달러화와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점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미달러가 강해질까? 이렇게 단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일한 경우가 뭐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경기가 좋을 때, 이때는 강달러가 확실한데요. 이런 경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희의 경제 전망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유럽, 일본 간의 경기 격차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점차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와 스마일 곡선의 프레임 하에서는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기는 힘들겠죠.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 금리랑 달러화랑 반대로 갑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화도 강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방의 날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 달러화가 강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를 때 달러화가 오히려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경제 시스템과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부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든지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 달러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이벤트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막 부여한다라든가 연준의 독립성을 흔든다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지금처럼 반대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내년에도 이런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느냐?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책 불확실성, 정책 변동성. 트럼프가 갑자기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 지금 미국은 기축동화국이라서 빚을 내면 갚을 수 있다는 인식이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국가 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어떡하죠? 예를 들면 관세가 모여되면 어떡하죠? 그런 식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채금리 튀고 달러가 약해질 수 있는 이슈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의장 누가 되느냐. 트럼프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차기 연준의장으로 꼽게 되면 연준이 트럼프의 입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부상을 하고 시장이 거기에 벌벌 떤다, 의식을 한다.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는 못 떨어지는 거고 달러화는 약해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비로소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금리가 원활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달러화가 그래도 약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세 가지 이슈를 제가 적어놨어요.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불확실성과 관련한 이슈. 하나는 뭐냐면 관세 문제입니다. 지금 보편관세, 상호관세가 위법인지 아닌지 대법원이 심리 중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판결이 나야 시장의 충격이 가장 적을 거라고 보냐면 일단 위법 판결을 한다. 그리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의 트레이드 딜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위법 판결을 하면서 앞에 게 다 모유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 법안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유발된 10년간 기초 재정 적자가 한 3.4조 달러 정도 되는데 관세가 그거를 절반 이상 메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게 됐네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돈으로 이걸 메울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해지고 나면 그래도 불확실성은 좀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차기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월러 의사가 차기 의장이 되는 게 금융시장 입장에는 최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꽂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이 지금 연준 의장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될 때까지 시장의 불안감이 제일 클 거예요. 근데 헤셋이라는 사람이 설령 연준 의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연준의 시스템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상 이 사람이 취임을 하고 나면 시장에 연준 독립성과 관련된 그러한 걱정이 좀 덜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중간선거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선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부양할 수 있는 감세카드는 올해 다 썼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래도 경기 확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아있는 게 뭐냐?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불확실성이 좀 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상대적으로 달러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반기 중에는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아서 달러가 좀 약할 거고, 그죠? 상대적으로 달러 아닌 통화들이 좀 강하겠죠? 반대로 하반기로 가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달러화가 조금씩 고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아까 달러와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요인도 달러와 공통 요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을 얼마나 사느냐, 그리고 내국인이 해외 주식, 해외 채권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 두 가지의 힘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냐, 그 다음에 한쪽으로 쏠리냐 마느냐, 이게 사실은 원화의 방향성을 지금은 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중간 그림인데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잔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달러와 원화가 디커플링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오른쪽 그림인데 한국과 외국의 증권 투자 차익과 원달러 환율을 같이 그리면 똑같이 갑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을 많이 삼으로 인해서 원화가 약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볼 때는 달러와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증권 투자 수급이 어떻게 될지 매우 중요하고요. 내년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더 살 수 있느냐, 그리고 WGBI의 우리나라 국내 채권 시장이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슈가 사실은 국내 외환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업황에 저희는 괜찮을 거라고 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조금 더 순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년 4월이 되면 WGBI에 우리나라 국내 채권 시장이 편입이 되면서 연간으로 보면 한 50에서 6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신규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상반기 중에 부각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와 맞물려서 원화는 상반기 중에 좀 강하고 하반기 중에는 좀 약한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망은 내년 상반기 말에 1360원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다가 내년 말에는 1400원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복귀하는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경제 그리고 금리 그다음에 환율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